자, 4월 27일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에서 처리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기 직전에 그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들을 좀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9단원 진행 중이었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링을 할 차례에서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메스라고 하는 기능 하나만 먼저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문자열이라는 주제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제 jQuery로 넘어갈 거고요. jQuery는 네, 요 정도로 지금 아직 단원 제목을 다 픽스 짓지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제들은 얼추 준비가 되어 있고요. jQuery가 분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을 앞에서 다 정리한 거고, 이제 HTML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만 이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보통 하루에 2단원에서 3단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강의 기간이 오늘 웹페이지 그 다음에 HTML, jQuery가 한 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페이지 도안 주신 거 CSS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붙이는지 하루 정도 이제 멘토링을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마무리 방향을 잡으면 이제 무난하게 끝이 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에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스케줄링 맞추느라고 솔직히 나름대로 혼자 되게 고민했어요. 이게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 나름대로 개인 시간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습하고 그러시느라고. 근데 이게 사실 3시간씩 3개월 만에 되게 힘든 거예요. 보통은 이 정도 공부하는데 한 4, 5개월 정도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수업 내용을 한 번에 다 구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 내용을 한 번 정도는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실 시간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미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자, 오늘은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 주인데요. 수업에서 사용될 문자열을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나 해놨습니다. 요걸 띄워놓고 시작할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이제 띄워놓고 해야 돼서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접했었어요. 이 객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 안에 얘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변수와 그 다음에 함수가 같이 들어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얘는 명사적인 특성을 갖고요, 함수는 동사적인 특성을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라는 객체가 있다면
변수로서 존재하는 건 아이디, 비밀번호, 메일 주소, 이름, 나이 이런 거고요. 동사적인 특성은 로그인하다, 가입하다, 로그아웃하다, 탈퇴하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걸 이제 객체라고 부르는데,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려 보면은, 자, 우리가 제이슨을 만들었죠. 제이슨이라는 거는 블록 안에 이름 콜론 값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가 내장되는 형태죠. 그래서 name은 id라고 할까요? id는 땡땡땡, 비밀번호는 땡땡땡, 나이는 몇 살, 이메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들을 우리가 그룹화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변수의 값을 넣을 수 있으면은 함수도 넣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 펑션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콤마 안 찍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멤버라고 하는 애가 명사적인 특성과 동사적인 특성을 같이 포함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 변수 출력할 때 콘솔.로그 한 다음에 member.id 이런 식으로 출력했었잖아요. 그럼 점으로 안에 들어있는 기능에 접근하는 거니까 member.login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멤버를 객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기하는 객체의 진짜 단면만, 일부분만 이제 개념을 소개할 목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 프론트엔드 개발이나 백엔드 개발 쪽으로 약간 수업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 정도만 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객체라고 해요. 자, 그럼 문자열, 우리가 만드는 문자열 변수 있죠. let a는 hello, 이게 문자열이잖아요. 문장이요. 이 문자열은 그 자체가 객체예요. 객체라는 거는 그 안에 변수와 함수가 내장되어 있다 그랬죠. 객체 안에 포함되는 변수를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문자를 만든 것 자체가 객체라고 한다면 이 객체 안에는 변수와 함수가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만든 적이 없지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객체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쓰세요 라고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초반부에는 객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공되는 객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사실 객체를 만들 일이 별로 없기도 해요. 최소한 퍼블리싱 하면서 객체 만들었던 기억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성하는 문자열 변수 안에는 메서드와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내장됩니다. 메서드라는 거는 객체 안에 포함된 함수를 부르는 이름이고요. 프로퍼티는 객체 안에 포함된 변수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면 이 풀하는 거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뭔가 내장을 해줘요. 이 파일은 그럼 과연 문자열 변수 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으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보는 단원이에요. 자, 문자열 변수에 내장되는 메서드, 즉 함수들은 이 변수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가공하거나 특정 내용을 추출하는 기능을 주로 합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원본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고 가공된 결과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메서드라고 하면 푸가 담고 있는 헬로월드라는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가공한 어떤 결과를 반환한다는 거죠. 자, 전체 이런 포커스를 맞추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문자열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원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쌍따옴표나 헛따옴표 안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str1 출력하면 헬로월드 출력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new라고 하는 예약어를 적고 문자열을 의미하는 string이라는 명령 안에다가 담고 싶은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근데 다소 복잡하죠? 그래서 이 방식은 잘 안 쓰고 이 방식을 주로 써요. 자, 문자를 만들었을 때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msg라는 변수 안에 life with to show you need javascript라는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출력하면은 이 내용 그대로 출력되겠죠?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length입니다. 변수예요. 변수 값을 여기다 복사한 거죠. length라고 하면 보통 길이잖아요. 문자열의 길이라 하면 글자 수예요. 주의하실 거는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고요. 쉼표나 마침표도 엄연히 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총 39자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봤었죠. 배열이 이제 0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라는 걸 가져가잖아요.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되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요. 얘네도 인덱스 번호예요. 차앳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문자열 변수점 차앳, 인덱스가 2인 위치의 글자를 반환합니다. 그럼 F를 반환하는 거죠. 여기다 15를 주면은 R을 반환하는 거고요. 특정 위치의 글자를 뽑아내고요. 근데 문자열은 그 자체가 사실 배열의 한 종류예요. 문자열, 배열. 그래서 그 자체를 배열처럼 쓸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MSG예요. MSG에서 인덱스가 2인 위치를 뽑아라 하면 똑같이 F를 뽑아와요. 자, 실행하면은 똑같이 F를 뽑죠. 자, 문자열 변수에서 인덱스 오브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이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반환합니다. 위치라 하면 인덱스 번호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F의 위치를 반환해라 라고 하면은 2를 반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문장에 Z는 없어요. Z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반환해라 라고 하면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반환해요. 왜냐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자, 쇼트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 여기죠. 요 단어가 나타나는 위치인데 첫 글자의 위치를 반환해요. 12. 자, MSG에서 index of i라고 하면은 i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니까 1을 반환합니다. P2는 1이에요. 자, MSG.index of를 다시 한번 쓰면서 P2 플러스 1. 그러면 P2가 1이었으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냥 i를 주면 얘를 찾는데 두 번째 파라미터로 위치를 지정하면은 거기부터 검색을 해요. 그럼 얘를 찾는 거죠. 인덱스 오브를 쓸 때 두 번째 파라미터를 쓰는 경우까지는 별로 그렇게 자주 나타나진 않지만 인덱스 오브가 그냥 사전적으로 설명하면은 문자열이 나타나는 문자열 안에서
특정 내용이 나타나는 시작 위치를 반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쓰이는 용도는 좀 달라요. MSG에서 인덱스 오브, 여기에 뭐 우리가 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말하는 된소리 되는 발음, 예를 들어서 십장생이라던가 개나리라던가 뭐 말하는지 알죠?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봅시다. 없죠? 그럼 반환값은 뭐겠어요? 못 찾으니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진짜 유가 아니라 뭔가 그 감정이 되게 격해서 나오는 그 된소리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 땡땡땡 하고 있으면은 반환값은 얼마예요? 19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MSG 안에 요걸로 시작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2% 검사하면, 그러면 문장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포함됐을 때라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로 이제 금지어 같은 거를 걸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오브의 진짜 기능은 문장 안에서 단어 검색이에요. 자, msg.last index of A를 찾긴 하는데 뒤에서부터 찾아요. 그래서 A의 위치인 31을 반환합니다. 자, 응용 여기 있네요. msg.index of hello를 찾았는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hello가 포함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은 거죠. MSG 안에서 hello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인덱스 오브입니다. 자, 그 다음 서브스트링. 이거 되게 많이 써요. 0부터 시작해서 17번째 전까지 지정된 위치 바로 전까지만 잘라요. 그럼 이만큼을 잘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새롭게 반환해요. 문장 전체에서 일부분을 추출했댔습니다. msg.substring 19부터, 여기부터죠. 19번째. 근데 끝위치가 없죠. 그럼 그냥 끝까지 잘라서 반환해요. to uppercase, MSG의 내용을 싹 다 대문자로 바꿔서 반환해요. 자, 여기에서 계속 염두하셔야 되는 게, 이 MSG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원본을 가공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to lowercase, 싹 다 소문자로 바꿔서 반환합니다. 대문자 변경, 소문자 변경 같은 게 자주 쓰이진 않는데, 인터넷 뱅킹 같은 거 로그인할 때 우리 대부분 인증서 쓰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은행 사이트들이 그러더라고요. 로그인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 혹시 쳐볼 일이 있으면 그때 보세요. 아이디를 전부 다 강제로 대문자로 바꿔버려요. to lowercase는 소문자 변환. 그 다음에 지금 일부러 앞뒤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있거든요. 이제 얘는 끝났어요. 띄어쓰기가 들어있는데,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문장.트림이라는 메서드는 앞뒤 공백을 싹 다 지웁니다. 중간 공백을 지우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문자열이죠. 스플릿이라는 함수인데요. 지금 단어가 쉼표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구별하는 구분 기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문장에서 거기를 기준으로 잘라요.
얘를 전체를 배열로 묶어서 반환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출력하면은 단어 3개가 포함된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리플레이스. 자, txt 여기에서 점을 찾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쉼표죠. 쉼표를 찾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A를 B로 바꿔라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흔히 다 바뀌는 걸 기대하는데 첫 번째 거밖에 못 바꿔요. 옛날에는 이거를 다 바꾸려면 좀 복잡한 코딩이 들어갔었는데 작년쯤에 생겼어요. 리플레이스 올이란 기능이. 얘는 A에서 B를 싹 다 바꿉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2개 들어있죠. 그냥 리플레이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것만 바꿔요. 그쵸? 첫 번째 것만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요. 한글이 한글로 바뀌었죠? 근데 리플레이스 올이라고 하면은 싹 다 바꿔요. 자, 이런 기능들을 과연 언제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좀 내용이 지루하고 졸리긴 하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내용은 문자열이에요. 인풋 태그에 입력한 모든 내용이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사실 그쯤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이 이제 퍼블리싱 범주를 벗어나긴 했어요. 만약에 그래야 될 때 여기 있는 기능들을 쓰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1단원부터 지금 9단원까지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 퍼블리싱 하면서 쓰이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퍼블리싱 하는 데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쪼개가면서 정리를 한 이유가 분명히 이 내용들이 자바스크립트 기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퍼블리싱 수업들이 이런 내용들을 깊게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서브젝트는 시작이 디자인이에요. 주로 전공으로 치면 시각 디자인학과에서 많이 이제 인력들이 유입이 된 직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어떻게든 이쁘게 만들기만 하면 되지. CSS는 사실 내가 계속 맨땅에 해킹하면서 바꿔가면서 뭔가 최적의 코드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저도 CSS 코딩할 때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 넣었다 뺐다 고쳐가면서 막 작업하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CSS 다룰 때는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CSS는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다루는데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그냥 살짝 맛만 보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옛날 디자인 출신들은. 근데 이제 요즘은 퍼블리싱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직군이 새로 생기면서 사실 퍼블리싱의 업그레이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체로 이제 디자인 파트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익힐 기회가 없었다고요. 연산자, 배열, 반복문 이런 거 이쪽에 이렇게 디자인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거의 못해요. 근데 정작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걸 딱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테크 트리를 타고 왔으니까 이거를 공부할 정도면은 자바스크립트 앞쪽의 기본기는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요. 공부할 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나중에 스킬업을 위해서 일로 올라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내용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퍼블리싱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거 거의 안 배워요. 제이슨 같은 거 거의 안 다루고 함수 같은 것도 거의 얘기 안 해요. 데이터 타입 얘기 안 해요. 거의 다. 퍼블리싱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언급을 안 하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기초니까 그래도 퍼블리싱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했으면 기초는 했겠지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앞부분을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밖에 기회가 없는데, 대부분 퍼블리싱 공부하면서 이쪽을 간과하고 넘어가니까 프론트엔드 쪽으로 올라갈 땐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쪼개서 지금 아니면은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어도 일단 내용이라도 챙겨서 쟁여 놓으시라고 좀 꾸역꾸역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고급스러운 부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요 부분 정리했던 거를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문자열 기능들 이거 테스트 한번 쭉 해보시면 되고요. 전체를 작성하고 실행했을 때 결과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결과 보실 때 이 그림 같이 펴놓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 5번 예제가 좀 내용이 기니까 이번 교시는 요거 하나만 그냥 제가 20분 할애하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혹시 막 보통 수업할 때 보면은 첫 교시가 제일 피곤하고 졸려요. 그쵸? 네, 피곤하신 분들 조금 정신 좀 다시 리프레시 시키시고 그 다음에 2교시 8시에 만납시다. 네, 조금 이따 봐요. 다음 주제는 날짜 처리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날짜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데이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된 객체가 있는데요. 이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에 시스템 시각 혹은 그 객체를 만들 때 파라미터로 전달된 시각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낸다. 플랫폼이라는 건 뭐 윈도우건 맥이건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은 요일 이름을 쓰기 위한 배열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배열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사용이 될 거고요. new date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값을 반환받으면 얘가 왜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시간 있죠? 요 시간 값을 얘가 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date1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연, 월, 일, 시, 분, 초에 해당하는 하위 변수들이 들어있어요. 객체란 얘기죠. 자, 그냥 출력하면은 이렇게 연월일, 시, 분, 초에 대한 값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간이 좀 이상하죠? 그쵸? 자, 이게 시간값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표준 시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표준 시각 기준으로 한 7시간인가 8시간인가 시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시차를 적용하면은 현재 지금 우리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를 써서 get full yea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현재 연도값을 반환합니다. get month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현재 월을 반환하는데 월은 반환할 때 0이 1월이고요. 11이 12월을 의미해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하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get date라고 하면 날짜를 반환하고요. get day라고 하면은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리턴돼요. 지금은 목요일이니까
1, 월, 화, 수, 목 0, 1, 2, 3, 4 4가 반환 되겠네요. 그럼 이걸로 실제 우리가 쓰는 요일 이름으로 반환하려면 여기에 맞춰서 배열을 먼저 준비하고 i번째 0, 1, 2, 3, 4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야 진짜 요일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값 확인해 봅시다. 자, 나머지 것들도 마저 볼게요. hours, 시간, minutes, 분, seconds, 초. 그럼 이거를 묶어서 출력하려면 중간중간에 적당한 추임새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연어를 사이에 빼기 기호 넣고 띄어쓰기 하나 넣고 요일에다가 뒤에 요일이라고 글자 붙이고 10분초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면 위에 배열까지 이때는 정상적인 시간을 가져옵니다. new date라고 만들면은 무조건 현재 시점의 값을 가져오는데요. 특정 시점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new date라고 만들 때 연, 월, 일을 설정하면 돼요. 이때는 시간을 설정 안 하면 자정으로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까지 설정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10분초에 해당하는 값 같이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출력하면은 진짜 우리가 쓰는 시각합방은 좀 달라요. 연어를 10분초로 일일이 다 뽑아서 문자열로 묶어서 쓰기 전까지는 그 시차가 적용된 값이 나와요. 자, 날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내가 특정 성분 값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set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하시면은 연어를 10분초를 만들어 놓고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싶은 것만 호출하시면 돼요. 이거 싹 다 한 세트로 하실 필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도값하고 시간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처음에 데이트 3를 만들었을 때 2021년 10월 5일이라고 나오네요. 2021년 자, 0부터 시작하니까 9라고 설정하면 실제 값은 10월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연도만 2010년으로 바꾸고 시간만 12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시차가 반영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날짜를 만들고 날짜를 이제 핸들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써서 주로 하는 거는 날짜 계산이에요. 자, 날짜를 다룰 때 새로운 그 표현법입니다.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20시 06분 뭐 XX 초잖아요. 그럼 이거를 싹 다 초로 환산하면은 여기다가 60 곱하고 여기에 60 곱하기 60을 하면은 오늘은 전부 몇 초가 흘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20시간 하고서 6분을 초로 환산하려면은 각각 1분은 60초니까 분에다가 60 곱하고 20시라는 거는 60분이니까 60 곱하고 거기에 또 60 곱하면 초로 환산되겠죠.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한 거를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다 환산한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 값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이걸 타임 스탬프라고 해요. get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날짜 객체가 갖고 있는 타임 스탬프 값을 반환한다. 근데 이걸 하필이면 또 밀리세컨드 단위로 환산해요. 밀리세컨드라는 건 1000분의 1초 단위예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자, TS1은 현재 시점에 현재에 대한 타임 스탬프입니다. 이 데이트 객체에서 get full year라고 호출하면은 올해 연도가 되겠죠. 2023이에요. 그 다음에 0이니까 실제로 1월이죠. 1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올해 1월 1일 자정을 뜻해요. 1월 1일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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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자정.
자, 올해 1월 1일 자정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뽑습니다. 그러면 TS1은 현재, TS2는 올해 1월 1일. 그럼 값이 뭐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죠. 얘가 훨씬 나중이니까. 그럼 TS1에서 TS2를 빼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초를 알 수 있어요. 두 시점에 대한 그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 다음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몇 초가 흘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0분의 1초 단위예요. 그럼 1000으로 나누면 초 단위로 바뀌겠죠. 거기서 60을 또 나누면 분 단위로 바뀌겠죠. 그걸 60으로 또 나누면 시간 단위로 바뀌겠죠. 24로 또 나누면 날짜 단위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계산하면은 올해가 며칠 지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점에서 차이를 알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타임스탬프. 자, 며칠 남았는지 계산도 가능해요. 자, 데이트를 또 만들어요. 올해 10일이니까 실제로는 12월인 거죠. 12월 31일. 자, 그럼 T3가 올해 12월 31일이고 TS1은 현재였어요. 그럼 올해 12월 31일부터 지금을 빼면은 이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이걸 다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며칠 남았습니다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매스 클래스의 객체가 나오는데 이거를 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날짜 값을 제가 임의로 1월 1일로 했는데 4월 26일 어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월 28일 내일로 할게요. 자, 우리는 어저께를 보통 1일 전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실제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 보면은 시간은 24시간이 정확하게 1일이니까 어제 자정부터 오늘까지는 24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어제 밤 12시부터 오늘 밤 12시까지 플러스 저녁 8시니까 20시간이 더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아서 하루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올해는 1.8일 지난 거예요. 벌써 저녁 8시니까. 어제 자정, 어제 0시부터 지금까지는 어제 0시부터 오늘 자정까지가 정확하게 하루예요. 근데 자정 기준으로 지금 오후 8시까지 더 지난 거잖아요. 이게 과연 하루일까? 1.8일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대충 퉁쳐서 1일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날짜를 계산할 때 과거의 시간을 계산할 때 소수점을 무조건 내려요. 자, 지금부터 내일까지는 불과 4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1일 후라고 얘기하죠. 4시간 후면 하루가 하루예요. 이게 말이 돼? 24시간이 하루인데. 오늘 오전 1시 이때면은 하루까지 23시간이 남았는데도 하루 후가 되고요. 지금이면은 오후 8시인데 하루까지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라고 해요. 자, 지금으로부터 하루를 정확히 24시간으로 계산하면 0.15일 남았대요. 근데 이거 퉁쳐서 하루라고 하죠. 1일 후라고 하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 소수점을 무조건 올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 결과에다가 우리가 어제 봤었던 소수점 내림 기능과 소수점 올림 기능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남은 날짜나 지나간 날짜를 계산할 때 이렇게 타임스탬프 간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원하는 단위로 환산하면 되고요. 지금을 기준으로 30일 후
자, 이게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를 담고 있는 객체에서 날짜를 뽑아요. 그러면 27이 떨어져요. 거기에 30을 더해요. 그러면 얘는 57이죠. 이거를 셋데이트한테 넣어줘요. 그러면 2023년 4월 실제 값은 3이겠죠. 그 다음에 57일이 돼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얘가 알아서 단위를 올려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면은, 자, 끝에서 두 번째 거 5월 27일로 알아서 계산을 해요. 날짜가 지정된 날짜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알아서 월을 하나씩 올려줘요. 데이트에서 getDate, 오늘 날짜를 다시 또 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0일을 빼요. 그러면 4월 27일에서 날짜 값에 100을 뺀 다음에 다시 날짜에 세팅하면은 4월 마이너스 73일이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날짜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인 만큼 월을 알아서 내림 처리해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게 데이트 객체가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 여기에서 30일을 더했어요. 그쵸? 그거를 다시 세팅을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100일을 빼면은 오늘을 기준으로 100일을 빼는 게 아니라 이미 30을 더했으니까 30일 후를 기준으로 100일을 빼요. 날짜는 계산을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시려면은 뉴 데이트에서 객체 하나 새로 또 반환받으시면 돼요. 자, 날짜 다루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다루기입니다. 요 9단원에 있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특히 9번하고 10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세요. 그래서 9번하고 10번을 과연 설명을 해주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동안 9번하고 10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설명드릴 기회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쓸 일이 없다라고 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 얘네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올 겁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데이터.push 60, 70이라고 하면은 배열의 끝에 60하고 70을 추가합니다. 푸시, 민다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뒤에다 밀어넣어요. 그래서 출력해보면은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60, 70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팝이라고 호출하면은 맨 끝에 거를 꺼내서 반환해요. 그럼 K는 70이 돼요. 원본에서 꺼냈으니까 원본에서 사라져요. 자, 여기까지 진행해서 현재 데이터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쉬프트를 다시 호출합니다. 쉬프트는 맨 앞에 거를 꺼내서 반환해요. X는 10이 되는 거죠. 원본에선 꺼냈으니까 없어져요. 앞에 거를 꺼내서 넣은 거죠. 만약에 쉬프트를 호출하면서 반환을 안 받는다. 그럼 꺼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언쉬프트, 쉬프트가 꺼내는 건데 언쉬프트면은 꺼내지 말란 얘기겠죠? 도로 넣으란 얘기입니다. 배열의 0번째 위치, 0번째 여기죠? 여기다가 10을 갖다 놉니다. 아, 미안해요. 자,
맨 앞에다가 0하고 10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20부터는 뒤로 밀립니다. 앞에다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자, 삽입을 해서 데이터 배열이 이렇게 됐어요. 스플라이스는 배열을 잘라요. 0, 1, 2잖아요. 2번째 위치부터 3개를 잘라요. 잘라서 Z로 반환해요. 그쵸? 잘라냈으니까 원본에서는 사라집니다. 자, 현재 배열이 그래서 요거예요. 스플라이스 0번째 여기부터 2개, 1개, 2개, 2개죠. 일단 요거를 잘라서 버린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A랑 B랑 C를 넣어요. 2개를 꺼냈는데 3개를 넣었죠. 기존에 있던 건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원소를 교체하는 거예요. 자, 요 배열에서 세 번째 위치 0, 1, 2, 3 여기부터 0개를 끄네요. 그럼 정작 꺼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D하고 2를 넣어요. 그럼 C 다음 자리에 D하고 2를 넣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건 뒤로 밀립니다. 중간 삽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배열을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뭔가 삽입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콩캣 A에다가 B를 갖다 붙이고 C를 갖다 붙입니다. A가 1인데 거기다 3, 4, 5를 갖다 붙이고 6, 7, 8, 9를 갖다 붙여요.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콩캣이라는 명령은 대부분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AR1이 1, 0 fails입니다. 인덱스 오브 0. 그럼 0이 등장하는 위치를 반환합니다. 1이죠. 아까 문자열하고 똑같죠? 인덱스 오브 fails. fails가 등장하는 위치를 반환합니다. 인덱스 오브 널. 널이라는 원소가 있는 데를 없죠, 지금 원본에. 못 찾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아까 문자열하고 똑같죠? 인덱스 오브는 전달된 값이 존재하는 위치를 반환해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주고. include는요 단순히 있다 없다만 판단해요. 자, AR1에서 include 1 여기에 1이 들어있으면 true. 있네요. true. include에서 100 100이란 게 없죠? 그럼 fals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 안에 어떤 내용을 넣고 빼고 특정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기능들이에요. 배열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게 저번에 체크박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박스를 핸들링할 때 이 기능들을 한두 개 이상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배열이고요. 우리가 반복문 다룰 때 반복문을 배우고 나서 배열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배열의 원소를 반복하면서 탐색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배열을 탐색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이 되면서 배열의 원소를 하나하나 스캔 뜰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나왔는데 그게 여기에 싹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여기가 좀 세요. 그리고 최신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은 요 내용들을 되게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jQuery 예제들을 다 지금 준비해 놓긴 했는데 jQuery 내용들의 요 10번 예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예제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 중이에요.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jQuery 내용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HTML을 핸들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탭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이거는 뭔가 추가하는 거. 누르면 지워지고. 얘는 HTML 되고 복사하는 거. 얘는 중간에 뭔가 삽입하는 거. 행 복제하는 거. 얘는 이동시키는 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좀 더 있는데 지금 예제들을 정리 중이에요. 정리하면서 이제 지금 여기 10번 예제에 있는 최신 기능들 같은 거,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최대한 반영하려고 다시 점검 중이라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예제가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습하시면서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 코드를 봤을 때 내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먼저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실제 이 코드 전체 실행 결과랑 내가 예측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하나씩 맞춰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되는 내용들. 요게 이제 내가 예상한 결과. 제가 답을 옆에 주석으로 달아놓긴 했는데, 코딩하면서 이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얘네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예측해보고, 결과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자, 요거 진행하시는데, 그래도 분량이 적진 않으니까 요거 제가 지금이 25분이고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요거 하나만 하고 실습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고 두 개를 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 3교시 시간은 제가 조금 당겨서 시작할게요. 8시 50분 시작합시다. 자, 조금 이따 볼게요. 자, 녹화 재개하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배열이 있을 때 배열의 인덱스가 0, 1, 2, 3, 4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의 길이는 5입니다. 이걸 토대로 배열의 모든 원소를 건드리고자 할 때 배열의 모든 원소를 건드리고자 할 때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0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인덱스 번호는 항상 길이보다 1 작을 때까지만 존재하니까 배열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 1씩 증가해라 라고 하면은 이 i라는 변수가 배열의 인덱스 역할을 하죠. 그래서 i번째 원소를 출력해라 하면서 ARR1의 i 라고 하면은 배열을 쪼르륵 탐색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우리가 6단원에서 봤었던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배열을 탐색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 원소가 되면은 그냥 중단하고 싶어요. 0, 1, 2번째까지만 출력하고 여기서 중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프로그램 흐름 제어에서 그때는 이제 언급이 안 했구나. 배열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요,
반복을 중단할 때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브레이크가 돌다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돌다가 중단해 버려요. i가 3이 됐을 때 중단해라 라고 하면은 0, 1, 2까지만 하고 3이 되는 순간 중단하고서 끝나요. 이게 고전적인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이 거의 모든 코딩 언어에서 쓰이는 표준적인 방법이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방법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최신 문법이 이 배열이라는 객체 안에 원소를 하나씩 찝쩍거릴 수 있는 기능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자, 첫 번째 for each입니다. 자, 배열에 대해서 for each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요. 그러면 얘는 파라미터로 콜백 함수를 받습니다. 함수예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 v는 배열의 원소가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 i는 배열의 인덱스 값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열을 탐색하고 싶을 때는 최신 기능들은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요. for each라는 기능으로요. 이게 jQuery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0, 1, 2까지만 하고 세 번째를 처리되기 전에 중단하고 싶어요. 근데 이 for each는 함수인 거지 반복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브레이크를 못 써요. 함수를 이야기할 때 함수가 중간에 그만하고 싶으면 리턴을 중간에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럼 리턴하면 될까 싶어서 i가 3일 때 인덱스 번호가 3일 때 반복 중단을 위해서 리턴을 처리하면은 의도했던 결과가 안 나와요. 딱 세 번째 것만 중단하지 네 번째 거는 실행하죠. 이게 앞에 거랑 차이가 뭐냐면은 앞에 거는 반복을 처리할 때 하나씩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하면 뒤에는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for each 같은 경우는 대체로 콜백 함수를 처리하는 애들이 거의 다 그런데 이 5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 같이 돌격 이렇게 가요. 거의 동시에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가 3인이지만 중단 하면은 얘만 중단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가요. 실행하는 스타일 자체가 다른 거죠. 자, 5개를 처리할 때 하나씩 순서대로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5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5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처리 속도는 얘가 훨씬 빠른데 문제는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단시키면 딱 걔만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for each는 중단 없이 전체를 탐색할 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중간에 중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또 있습니다. 자, 요 5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만 특정 위치에서 true를 리턴하면은 그 이후 거를 다 중단해요. 콜백 함수가 true가 리턴하는 순간 순환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처리하면은 10, 20, 30 하고서 i가 3일 때 중단하면은 네 번째 거 안 하죠. 0, 1, 2, 3 여기서 중단하면은 뒤에 얘는 덩달아서 안 해요. 그래서 전체를 탐색할 때는 for each, 탐색하다가 멈춰야 될 때는 sum이에요. 자, 어떤 경우냐?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그 전체 몇 개를 체크했는지 찾고 싶으면 체크박스는 전체가 배열이에요. 자, 이렇게 체크했다라고 치면 이거는 어디를 체크했는지 모르니까 전체를 다 탐색하면서 선택된 걸 찾아야 돼요. 왜냐면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라디오 버튼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거. 얘네는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체크한다고요. 그러면 라디오 버튼 중에 체크된 걸 찾고 싶으면 쭉 가다가 여기 있네? 그럼 나머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체크가 안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체크박스를 처리할 때는 포 이치를 써야 되고 라디오를 처리할 때는 썸을 써야 돼요.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자, 특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배열이 있고요, 맵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지금 소개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첫 콜백 함수를 받고, 이 콜백 함수는 배열의 원소수만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배열의 원소수만큼 호출이 되는 건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의 원소예요. value라는 뜻으로 v라고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의 인덱스 번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ARR4.map이라고 하면은 10, 20, 30, 40, 50이 순서대로 V로 들어와요. 여기서 V 값을 가공해서 리턴을 하죠. 그러면 맵 함수의 리턴은, 맵을 통해서 리턴 받는 애는요, 항상 원본과 똑같은 길이의 배열이에요. 5개 들어있으니까 5개예요. 자, 헬로는 반드시 원본 배열과 같은 길이를 갖는 배열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 이 콜백이 원소 개수만큼 실행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서 리턴 하잖아요. 여기서 리턴하는 애들 여기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V를 받아서 10을 곱했으니까 100, 200, 300, 400, 5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화살표 함수죠? 그렇죠? 화살표 함수인데 한 줄밖에 없죠. 그러면은 리턴 키워드 빼고 괄호 생략해서 한 줄로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세미콜론은 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줄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축약된 표현식을 되게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ARR6.find입니다. 요 V는 배열의 원소가 순서대로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만 실행하면은 V는 하고서 배열의 원소가 순서대로 들어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파운드 1을 출력하면은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예요. 자, find 함수는요, 이 전달되는 V가 각각 원소 하나씩이라는 거 확인했죠. 이 V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는지를 체크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true를 리턴하세요. 자, 처음에 5가 들어와요. 5 출력하고 5가 짝수인가요? 아니죠. 그럼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럼 걔는 버려요. 그 다음에 12가 들어와요. 12 출력하고 짝수 맞죠? true를 리턴해요. 내가 원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 12를 파운드 1에다가 넣고 끝내버려요. 하나씩 가면서 내가 원하는 첫 번째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그래서 12가 되는 거죠.
파인드 함수는 배열의 원소 중에 조건에 맞는 첫 번째 거를 찾는 기능인데, 자, 이것도 한 줄로 축약하면 이렇게 돼요. 자, V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12가 들어왔어요. 1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요거 자체가 참이죠. 그러면은 true를 따로 리턴하지 말고 요 자체를 리턴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 표현식을 짧게 축약을 하면 return v%2는 0이다. 자, 5가 들어와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1과 0이 같나요? 아니죠. 그럼 여기는 false죠. 그럼 거짓이 리턴 된다고요. 12가 들어와요. 12를 나눈 나머지 1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0과 0은 같죠. 그럼 이 비교식은 true죠. 그럼 리턴 true가 되는 거죠. 조건문을 사용해서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요거 자체가 참인데 그때 참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참인데. 그러니까 이 수식 자체를 리턴해도 된다고요. 자, 출력하는 구문을 빼면 한 줄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괄호랑 리턴 키워드 뺍니다. 여기 중괄호도 빼요. 그럼 한 줄로 축약되죠. 그게 지금 아래의 케이스예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소괄호 빼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코드를 극단적으로 축약하면 아까 그 코드가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초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끝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하고 공부한 이후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다른 자료를 봐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때는 이런 최신 문법을 쓰는 자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특히 인터넷에서 서칭하는 자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런 유행 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또. 자, 배열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소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배열이 있고요.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자, 이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돕니다. 그럼 i가 이제 배열의 인덱스가 되겠죠? ARR8의 i번째 항목, 그럼 이 원소들이잖아요. 이거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자, 처음에 그럼 i가 0일 때 5가 될 거예요. 자, 조건 안 맞으니까 패스. i가 1일 때 12가 될 거예요. 조건 맞으니까 그 12를 D1에다 푸시합니다. 푸시라는 거는 뒤에다 새로 추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8이 들어오면 조건 맞으니까 8을 푸시하고, 131은 홀수니까 버리고, 44가 들어오면은 D1에다가 다시 푸시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D1은 여기서 짝수만 골라낸 거죠. 자, 이게 전통적인 포문으로 원하는 걸 찾는 방법인데, 포 이치를 사용하면 배열을 가지고 포 이치라고 하면 V의 원소가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V가 짝수면은 V를 D2에다 푸시해라. 아까랑 거의 로직창에 큰 차이는 없는데, 포 이치가 일반적인 포문보다는 좀 더 빠르다고 했어요. 최신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배열에서 필터라는 함수를 출합니다. 필터가 저거잖아요. 걸러내는 거. 자, 그럼 이 콜백 함수, 지금은 그 옛날 스타일대로 넣는데, 이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 v가 원소고요, i는 인덱스고, arr은 뭔지 arr은 배열의 원본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arr은 출력하면 원본 배열이 계속 들어와요.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할 텐데 거의 쓸 일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 v가 짝수면 true를 리턴해요. 처음에 5가 들어와요. 홀수니까 fails, 버려요. 12가 들어와요. 짝수니까 true. 그러면 12를 D3에다 넣어요. 여기다 12가 들어가요. 8이 들어와요. 짝수죠? 여기다 또 8도 넣어요. 131 홀수죠? fails니까 버려요. 44 짝수죠? true. 그럼 여기다 44도 넣어요. 그럼 D3는 내가 true를 리턴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배열로 모아줘요. 자, 이때도 이게 짝수면은 true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조건 자체가 참일 때 참을 리턴하는 거면은 굳이 이렇게 if을 쓰지 말고 요거 자체를 리턴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도 return v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화살표 함수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뀌고요. 안에 또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럼 중괄호랑 리턴을 뺄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중괄호 닫는 것도 빠져요. 세미콜론 중복되는 거는 하나 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줄로 추격되죠. 아랫줄에 있는 게 그 상태입니다. 자, 배열을 정렬합니다. 솔트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거 그냥 정렬시키면 기대한 거랑 좀 다르게 정렬돼요. 2, 1, 15를 정렬하라고 하면 우리는 1, 2, 15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1, 15, 2가 돼요. 왜 그러느냐? 그냥 솔트로 호출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문장 취급해요. 문자열 정렬은 가나, 에고, 나라, 나비를. 자, 얘네를 문장으로 정렬하면은 일단 앞에 글자 순서로 다 정렬을 해요. 그래서 가하고 그 다음에 앞에 글자 같으면은 두 번째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해요. 가나. 그 다음 나라, 나비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 자, 나라, 나비, 그 다음에 나비까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 나비를. 이게 문장 순서 정렬이에요.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1 다음에 앞에 1은 똑같으니까 그 뒤에 글자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도한 대로 정렬이 되질 않아요. 이거를 내가 의도한 대로 정렬하고 싶으면 이거는 그냥 코드 자체를 상용구로 기억하세요. 솔트 함수한테 이렇게 콜백 함수를 주시되 A가 B보다 클 때 1을 리턴하면 1을 리턴한다는 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얘가 이 원소를 알아서 비교할 수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자, 이때 A가 B보다 크다 이면은 1을 리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세요. 그냥 이 솔트 함수 안에는 이거를 그냥 상용구처럼 쓰세요. 자, 출력되는 순서는 처음에 1하고 2가 들어오고 15하고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5하고 2가 들어오고 순서는 제가 비교하는 데 필요한 임의의 순서대로 전달을 하는데 자,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보면은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을 정렬한다고 할 때 이거는 그냥 이 코드 전체를 상용코처럼 기억했다가 그냥 복사부처럼 계속 쓰세요. 숫자값 정렬할 때는 이거 말고 다른 코드가 없어요. 아예 이거는 뭐 굳이 이해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배열이 있을 때 리버스라고 호출하면 역순으로 정렬합니다. 역순으로 배치합니다. 배치 순서를 역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5431이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하면 단순히 역순으로 배치한다는 거지 역순으로 정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4, 2, 3, 5, 1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기능들 중에서 특히 많이 쓰는 게 포이치하고 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리듀스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얘가 좀 많이 복잡해요. 자, 얘는 특이하게 콜백 함수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를 빼는 거랑 0으로 설정하는 거는 어차피 얘를 빼는 거랑 값을 설정할 때는 조금 달라요. 일단 얘를 빼고 봅시다. 자, 얘는 이제 누적된 결과를 만들어낼 때 쓰는 건데요. 인덱스는 배열원소의 인덱스 번호고 어레이는 배열 원본이에요. 어레이는 별로 쓸 일이 없고요. 자, 얘가 이 배열을 가지고 처리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1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파라미터로 2가 들어와요. 인덱스는 얘부터 쳐요. 처음에 1 들어오죠. 자, 여기서 이제 전달받은 값을 한번 출력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된 거죠. 1이 들어오고 2가 들어오니까 그걸 리턴해요. 3을 리턴한 거죠. 여기부터 중요한데, 그럼 이 3이 그 다음번에는 1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원소가 1로 들어와요. 그럼 그걸 또 더했죠? 그러면 3 더하기 3이 된 거 아니에요. 결과 6이죠. 그럼 이 6이 1로 들어오고요. 4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럼 6 더하기 4죠. 자, 그럼 10을 만들어서 10이 또 첫 번째 값으로 들어오고 마지막 항목이 1로 들어와요. 그러면 10 더하기 5죠? 그럼 15가 돼요. 처음에 두 개를 하나씩 맞춰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 리턴을 하면은 여기서 리턴한 거를 첫 번째 파라미터가 이어받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하나씩 갖고 가면서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의 끝이 이 배열의 모든 원소 합계는 거예요. 합산. 더해서 리턴했잖아요. 자, 얘는 자바스크립트 배열 함수 중에 좀 많이 고급입니다. 자, 근데 여기 콜백 함수 뒤에 파라미터를 0으로 잡으면 전달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이 0이 맨 처음에 1로 들어오고요. 얘가 1로 들어와요. 여기서 0 더하기 1을 하죠. 1이죠. 이 결과값을 1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리턴하는 게 맨 처음으로 돌아오고 하나씩 순회하면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와요. 자, 전에 우리가 반복문 돌면서 배열원소에 합계되는 거를 봤었는데,
이런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합산을 낼 때는 이렇게 단순한 배열로 합산 내지는 않아요. 자, 전체적으로 배열입니다. 배열의 원소가 제이슨이죠. 여기서 이게 날짜고요. 뒤에가 그 날짜의 확진자 수예요. 그러면 실제 이 기간 동안 전체 확진자 수를 알고 싶다면 이걸로 반복 돌면서 얘네들만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리듀스 함수 호출합니다. 쓰는 파라미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정의하고 나머지는 정의 안 해버렸어요. 필요 없는 건 빼시면 돼요. 자, 처음에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콜백 함수고요. 첫 번째 값을 0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0이 처음에 1로 들어오고 얘가 1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에 0 더하기 제이슨에서 액티브라는 값을 더해요. 426이네요. 0 더하기 426은 426이죠? 이걸 리턴했으니까 그게 다시 1로 들어오죠. 그러면 426 더하기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거에서 액티브 343. 자, 이걸 또 더해서 1로 돌려요. 그 다음에 CUR은 요 다음 게 들어와요. 자, 그럼 요 합산값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제이슨의 액티브 값.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은 얘네들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누적되는 값을 계속 이렇게 첫 번째 값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으로는 이 제이슨 객체를 하나씩 받는다는 거죠. 복합 자료용에 대해서 뭔가 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탈이라고 최종 반환되는 값은 이 누적 확진자 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전체 배열의 길이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요. 자, 이 파일 이용은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근데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아도 아마 여기에 있는 기능 하나씩 소개하는 기능 글들은 꽤 많이 있어도 배열이 갖고 있는 하위 기능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는 자료는 없을 거예요. 이거 저도 요 예제 파일 하나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자, 뭐 요 정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요 마지막 내용은 실습까지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표현하는 전체적인 규칙을 봤어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끝나기 전에 이제 세팅을 좀 해놓고 가려고 해요. 자, 새로운 작업 폴더 하나 만드세요. 작업 폴더는 jQuery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래퍼 불반 jQuery. 자, 해서 작업 폴더를 새로 열고요. 자, 1단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새 폴더 01 jQuery 시작하기.
웹페이지 js.html이라고 만들게요. HTML 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 하는 방법이에요. 자, 전체적인 개요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빈 파일에서 확장자를 HTML로 주고 나면은 HTML 콜론 5 입력하고 엔터 쳤을 때 페이지의 기본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언어셋만 KO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제 라이브 서버로 가동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hello HTML이라고 넣으면 되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자바스크립트는 HTML 파일 어느 곳에서나 아무 데서나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명시하고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CSS 뜻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안에서 여태까지 했던 코드를 넣으면은 다 동작을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자바스크립트 했었던 예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뭐랄까요? 자, 내장 기능 단원에서 메스 예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인증번호 만드는 예제 있었죠. 여기서 두 수 사이의 난수를 리턴하는 함수 요거 하나 이렇게 여기다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응용했던 코드 5자리 인증번호 만든 값 있었어요. 이거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너무 복잡한가? 자, 이거를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 개발자 도구를 여세요. CSS 했을 때 썼었던 개발자 도구.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콘솔 영역이 크롬 브라우저의 콘솔 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예제들이 제대로 했다면 매 예제마다 이렇게 HTML 파일 만들고 여기서 코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번 HTML 파일 만들기가 좀 귀찮으니까, 왜냐면 이런 거 매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JS 파일에서 별도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 여러분들 CSS 코드 작성할 때 처음에 우리 HTML 파일에다 넣었었죠. 그럼 그게 양이 많아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CSS 파일을 별도로 뺐어요. 그게 다른 파일에 적용하기도 좀 수월했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가면 코드를 분리해요. 웹페이지가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업그레이드를 보통 코딩에선 고도화라고 표현해요. 고도화. 높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웹페이지가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소스 코드를 종류별로 분리해요. 그게 웹페이지 고도화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콘솔.로그 출력하는 거면 아무 코드나 갖다 넣으셔도 돼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여기다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요거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브라우저 콘솔에 뭐가 출력되는지 보자는 거니까. 괜히 저는 아까 좀 전에 있어 보이려고 복잡한 코드 갖고 온 거지, 그냥 결과적으로는 콘솔.로그라고 하는 게 웹브라우저 여기에 출력된다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에 div p태그를 하나 넣을게요. p태그에다가 id 값을 넣겠습니다. 자, area라는 id를 넣을게요. 명색이 웹페이지로 코딩을 하는데 저렇게 콘솔에다가 맨날 출력하면은 뭐 사용자한테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몇 가지 그 브라우저 안에서 동작할 때만 쓸 수 있는 명령들을 이제 소개할게요. 용어 정리합시다. 도큐멘트는 웹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HTML 태그를 뜻해요. 자, 에이리어 1과 에이리어 2로 갈게요. 도큐멘트 점 웹페이지에서 가져와요. 뭘 가져오냐? 태그를 가져와요. 어떻게 가져오냐? 아이디에서 가져와요. 이름 되게 정직하죠? 그럼 이제 아이디 값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가 끌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이제 변수에다 담아요. p태그 1이라고. 자, inner HTML은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inner HTML이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요 안에. 도큐멘트는 객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안 적어도 된다. 용어만 정리한 거니까. 자, 그럼 p1. inner HTML에다가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고 넣어주면, 자, 명령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inner HTML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죠? 여기다 이걸 넣으래요.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넣었어요, 얘는. 자, 페이지에서 소스 보기 하면, 소스 보기 했을 때는 우리가 보는 원본 그대로가 나옵니다. 작성한 그대로가 나오죠. 밑에 있는 이 복잡한 태그는 라이브 서버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자, 원본 코드 그대로가 뜨죠. 근데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를 찍어보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p태그 안에 뭔가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진짜 그대로 동작을 해요. 내가 코딩한 거는 요거고 자바스크립트로 하여금 요 내용을 여기다 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 얘는 진짜 넣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나오는 이 요소, 요 부분은 웹브라우저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원본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개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오면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태그를 가져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class name, get element by tag name 등등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옛날 방식이고요. 최근에 함수가 하나 나오면서 다 평정했어요. const p2는 document.query, query는 조회한다는 뜻이에요. 셀렉터. 여기서 말하는 셀렉터는 CSS 선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CSS로 부르던 그 이름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샵이 뭐예요? id죠. adio2 여기에요. 그래서 p2.innerhtml에다가 hello 자바스크립트라고 넣으시면은 두 번째 영역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CSS를 우리가 했던 게 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좀 더 친숙해요. 이 안에 그 자식 선택자, 자손 선택자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하고 싶은 거를 콕 집어내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죠. 자, 코드가 고도화되면 파일을 분리한다 그랬죠. 이 코드를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분리할게요. 파일 새로 만들고요. myscript.js라고 파일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여기다 복사한 내용을 넣겠습니다. 복사한 내용 넣었어요. 자, 이 파일은 HTML에 있던 내용을 분리한 거예요. 지금 이 코드를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할게요. 02 JS 분리라고 만들게요. 자,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걷어내고요. 싹 걷어내고요. 안녕 웹페이지. 구별해야 되니까 제목을 좀 한글로 바꿉시다. 여기에다가 src 속성으로 스크립트 파일에 경로를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HTML이 이 스크립트를 CSS 부르듯이 가져와서 실행시켜요. 결과는 똑같겠죠, 아까랑. 이렇게. 얘가 myscript.js라는 애를 가져와서 마치 CSS 파일 가져오듯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 HTML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여기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웹페이지에서 여기서 const 뭐 test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area3라고 넣을게요. 자, 얘하고 p2가 같은 애죠. 그 p2는 여기서도 쓰였죠.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 바로 와도 되겠네요. 보통은 코드를 이렇게 축약해서 많이 씁니다. .innerhtml은 완전 영어로 hello javascript. 자, 함수는 그냥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동작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얘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테스트 이렇게. 그러면 결과가 하나 더 나왔을 거예요.
자, myscript.js에 이 함수까지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JS 파일을 분리한 데서는 여기서 myscript.js라는 파일을 가져와라 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이 통째로 들어온 거죠, 일로. 근데 지금 이 함수 호출한 데가 없죠. 그럼 여기서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 여기서 테스트로 호출해요. 에이리어 3도 있어야겠구나. 자바스크립트 블록이 분리가 돼 있어도 시행할 때는 그냥 하나로 이어서 실행해요. 그러니까 이 코드의 전체 내용이 여기에 들어온 거고요. 나는 그냥 테스트로 호출했어. 얘가 실행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결과는 아까랑 동일할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여기부터예요. 자, 제가 이 파일을 제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칠게요. 온라인에 올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 파일을 다운받아요.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참조하면은 이마만큼의 기능을 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적절히 호출만 하면 되겠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HTML 태그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함수들, 그래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 방법보다 조금은 간결한 기능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20여 년 동안 가꾸어온 굉장히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jQuery입니다. 그러니까 jQuery라고 하는 건 그냥 함수 덩어리예요. 자, jQuery.com이라는 사이트에 접근을 하면 여기 다운로드 jQuery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쭉 이렇게 뭔가 설명들이 쭉 있는데요. 파일을 내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가져와도 돼요. 근데 웹에서 이렇게 다른 파일 참조할 때는 온라인에 있는 URL을 직접 넣어도 돼요. 그런 방식을 CDN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롤 조금 내리다 보면은 Using jQuery with CDN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몇 가지 주소가 이렇게 뜨는데 아무거나 누르셔도 똑같아요. 구글 CDN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스크립트 태그가 하나 공개가 됩니다. 네, 버전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3점대에 대한 내용을 복사할게요. 전 아무래도 자동으로 번역이 된 것 같네요. 아, 영어구나. 3.x에 대한 요 코드를 복사할게요. 자, 이걸 복사해서 스크립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03 jQuery 사용하기 .html. 자, 여기부터 본 게임이에요. 아까 복사한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넣는 게 관례예요. 이유가 없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오늘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자, HTML 아까랑 똑같이 복사해서 갖다 놓을게요. jQuery는요, 지금 아까 우리가 코딩했었던 요 구문이 자바스크립트 순정이에요. 전혀 튜닝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어떻게든 문장 명령을 줄여요. 자, 요거 두 줄을 제가 jQuery 스타일로 줄일게요. const p1은 셀렉터 방식으로 써요. 달러 샵 area 1. 이게 달러라는 함수에다가 선택자를 주는 게 요만큼의 대체예요. 이걸 그냥 달러로 퉁치고 말아. 극단적으로 줄여요, 진짜. inner html 이것도 쓰기 귀찮다고 html을 함수로 바꿔요. p1.html.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여기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꿔야겠다. hello jQuery. 자, 그럼 나머지들도 비슷하게 가면 되겠죠?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얘가 P1이죠. P1이 여기 있죠. 그럼 P1은 결국 얘죠. 그러니까 변수에 담지 말고 이렇게 바로 와도 되겠네요. 달러 샵 area 2 .html은 hello 자바스크립트. 되게 극단적으로 줄여요. 함수 쓰는 것도 큰 자바스크립트의 규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직접적인 명령어들만 줄이는 거예요. document.query 셀렉터를 달러로 줄이고 inner html은 그냥 html이라는 함수로 줄이는 거죠. 테스트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지금 달러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름 스타일도 좀 생소하긴 하죠. 이 달러라는 함수가 이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jQuery가 정의해 놓은 함수를 이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참조 걸면서 이 안에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쓰는 겁니다. HTML도 마찬가지. 이 안에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결과 실행하면은 아까랑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jQuery 스타일로 가면은 이렇게 줄어요. 자, 이마만큼의 코드가 이렇게 주는 거죠. 뭐가 더 간단해 보여요? 당연히 이쪽이 더 간단하죠. 뭘 고민을 해.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jQuery가 HTML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달러라는 이름의 함수에 CSS 선택자를 지정하면은 대상 태그를 가져오는데요. 특이할 점은 CSS 선택자의 표현법을 빌릴 뿐 실제 CSS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이름의 CSS가 실제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CSS 선택자지 그냥 표현법만 빌려서 쓰는 거지 실제 CSS에 이런 게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히 jQuery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좀 편하기는 해요. 왜냐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비교해봐도 월등히 이쪽이 짧죠. 이쪽은 자바스크립트 순정이에요. 이쪽은 순정을 한번 한꺼풀 감싸면서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호출을 하지만
이 안에서는 결국 이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동작할 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코딩이 더 간단해요. 근데 일을 하는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직접 시키는 게 나을까, 한 단계 거쳐보내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브라우저 입장에서 일을 더 덜 하는 걸까요? 이쪽이 브라우저 입장에서 일을 좀 더 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이 걸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순정 자바스크립트를 요즘 다른 말로 바닐라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바닐라 JS, 바닐라 스크립트.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바닐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이거는 전 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극이에요. 바닐라 JS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닐라 JS.com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닐라 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jQuery 파일 참조한 것처럼 얘도 다운받아서 참조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바닐라 JS라고. 얘를 열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자, 보세요. 파이널 사이즈 0바이트. 용량이 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튜닝의 끝, 혹시 이건 남자들 농담인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왜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을 자기가 막 이것저것 깔면서 막 꾸밀 수 있거든요. 핸드폰 케이스라고 봅시다.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내가 이쁘게 꾸민다고 뭔가 이렇게 스티커를 막 붙였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면은 그냥 되게 어느 날 딱 보면은 케이스 그냥 벗겨놨을 때가 제일 이뻐 보일 때 있잖아요. 보통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바닐라 JS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괜히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복잡하게 몇 달이 걸쳐서 가게끔 하면은 그 브라우저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만 더 늘어나니까 차라리 그냥 순정으로 코딩하자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요즘 트렌드예요. jQuery라고 하는 거는 얘를 좀 더 쉽게 쓰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jQuery를 쓰면 코딩 표현 방법은 좀 더 간결하고 쉽습니다. 실제로 코딩 난이도는 더 쉬워요. 근데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 쪽은요, jQuery 버리고 순정으로 코딩하자가 대세예요, 사실은. 이거는 요즘 트렌드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이 수업 진행하면서도 저도 거의 지금 우리 3개월 다 돼가니까 계속 고민했던 게 그냥 원래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jQuery를 다뤄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자바스크립트 순정을 알려주는 게 맞느냐를 거의 3개월 가까이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 내린 결론은 일단은 브라우저 입장에서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코딩하는 사람 자체가 좀 쉽고 재밌어야 좀 그 습득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에서 이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원에 등록하실 때 뭐 그때는 아마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여갖고 별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학원에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때는 이걸 진행한다고 안내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진행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멋대로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계획되어진 jQuery를 진행을 하겠지만 퍼블리셔라면은 jQuery까지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나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jQuery 없이 순정 자바스크립트로 다음 시간부터의 수업 내용을 구현하는 과정을 따로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네, 이게 내일부터 진행할 jQuery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지금 첫 번째 파일은 사실은 이게 계획되어 있던 단원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라서 제가 지금 파일을 변환해서 따로 배포를 해드려야 돼요. 요거는 이제 퇴실하고 제가 여러분들 퇴실하시고 시간 내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때 따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HTML 태그 안에서 스크립트 처리하는 법 봅시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